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한국 전래동화, 옛날 이야기 이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단편단편 이야기 속에 많은 교훈과 해학, 풍자가 담겨 있어서 잠들 때 들으시면 잠이 더 솔솔 오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혹부리 영감님.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볼에는 큰 혹이 달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혹부리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혹부리 할아버지는 커다란 혹이 불편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려도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늘 즐겁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혹부리 영감님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갑자기 우르릉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빗방울이 후두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은 어느새 굵은 빗줄기가 되어 내렸습니다. 혹부리 영감님은 비를 피해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다 마침 텅 빈 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빈 집으로 뛰어가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부리 영감님은 무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흥얼흥얼대던 노래는 점점 큰 소리가 되었고 영감님은 덩실덩실 춤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갑자기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노랫소리가 참 좋아. 어떻게 부르는 거야? 도깨비들은 영감님에게 계속 노래를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영감님은 도깨비들이 겁이 났지만 계속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노랫소리에 맞춰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답니다. 영감님도 어느새 도깨비들과 친해져서 밤새도록 노래하고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날이 밝자 새벽닭이 꽃기어 울었답니다. 도깨비들이 돌아가면서 영감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노래를 잘해? 혹시 그 볼에 붙은 것은 뭐야? 그것이 노래 주머니인가? 하하, 노래는 목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노래 주머니가 아니고 혹이야. 에이,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그 노래 주머니 우리한테 줘. 아니, 이건 혹이라니까. 주고 싶어도 붙어 있어서 떼어줄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아프지 않게 떼어갈게. 그러자 도깨비들은 순식간에 영감님의 혹을 떼어냈습니다. 혹을 가져가면서 도깨비들은
영감님에게 고맙다고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주고 사라졌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영감님의 혹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영감님은 성가시던 혹도 떼고 도깨비 방망이도 얻어 금상첨화였습니다. 도깨비가 준 방망이는 마술 방망이였기 때문입니다. 영감님은 도깨비 방망이로 마술을 부려 금은보화를 얻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옆마을의 혹부리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착한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를 만났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답니다. 이야기를 들은 옆마을 할아버지는 자기도 혹을 떼고 도깨비 방망이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빈집으로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도깨비들이 나왔습니다. 도깨비들은 혹부리 할아버지에게 계속 노래를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노래가 나오는지 물었답니다. 옆마을 혹부리 할아버지는 이 노래는 혹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도깨비들은 혹부리 할아버지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노래가 이 혹에서 나와? 그럼 당연하지. 흥, 거짓말. 누가 또 속을 줄 알고? 지난번에도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 줄 알고 혹을 떼어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 정말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면 이 혹도 가져가. 도깨비들은 지난번에 떼어갔던 혹을 할아버지 얼굴에 하나 더 붙여주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음씨 나쁜 옆마을 혹부리 할아버지는 혹을 떼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젊어지는 샘물. 옛날, 아주 옛날,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노 부부는 가난했지만 늘 남을 도와가며 아주 착하고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금슬 좋은 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맑고 고운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파랑새 한 마리가 할아버지 앞에서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새로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데 바로 앞에서 뱀 한 마리가 새를 잡아먹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막대기로 쳐서 뱀을 쫓았습니다. 뱀은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새가 어디 갔는지 보고 싶어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새는 어디론지 날아가 버렸고 그 자리에는 작은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려다 목이 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샘으로 가서 두 손으로 샘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자마자 갑자기 잠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그 자리에서 쿨쿨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날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아주 가벼웠답니다. 한편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집에서 기다리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찾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웬 젊은이가 산 비탈을 터벅터벅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젊은이의 모습이 할아버지 젊었을 때와 너무도 똑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젊은이는 할머니에게 여보, 할멈, 나요. 왜 여기까지 나왔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도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거울 속에는 30년쯤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를 데리고 자신이 마셨던 샘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할머니도 그 샘물을 떠 마시게 했습니다. 할머니도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신 후 30년이나 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노부부가 젊어졌다는 소문이 곧 동네방네 퍼졌습니다. 한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그 소문을 듣고 할아버지를 찾아와 샘이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세히 그 샘물이 있는 곳을 말해 주었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그 샘물을 찾아가서 계속 그 샘물을 마셨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밤중이 되어도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산으로 간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샘이 있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어린 갓난아이만 응애응애 울고 있었답니다. 젊어진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는 그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원이었던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에 백성을 무척 사랑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혼자서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 귀가 왜 이러지? 당나귀 귀 같구나. 임금님은 신하를 불렀습니다. 어서 이 귀를 감추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소문을 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신하는 임금님이 시키는 대로 비밀을 지켰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 같다는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 평생토록 임금님의 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신하는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 그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속 시원하게
말을 좀 했으면. 신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숲 속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몇 번 소리를 지르고 나니 신하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앓던 병도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는 바람이 불기만 하면 대나무 숲에서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늘면서 소문은 삽시간에 나라 안에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거리고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마침내 소문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화가 나서 대나무를 모두 베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바람이 불면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임금님 귀는 길기도 하다. 임금님은 너무 괴로워서 그만 병이나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의원도 좋은 약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소문을 들은 농부 한 사람이 와서 임금님께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같이 큰 것은 결코 흉이 아닙니다. 크고 멋진 귀는 자랑스러운 것이니 귀를 감추지 마십시오. 임금님께서는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가 그렇게 커진 것입니다. 귀가 커야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모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 듣고 보니 과연 내 말이 그럴듯하구나.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너무 기뻐서 껄껄 웃었습니다. 병도 씻은 듯이 싹 나았습니다. 임금님은 농부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동안 감추었던 귀를 내놓고 다녔습니다. 그 뒤부터 임금님은 백성들의 말을 더욱 귀담아 들으며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곶감. 옛날에 산에 살던 호랑이 한 마리가 배가 고파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어느 집 외양간에 소를 잡아 먹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이때 집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응애응애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뚝뚝 그쳐 울면 귀신 나온다 하면서 아기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더 울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여기 곶감 있다. 곶감 줄게 아가야. 울지 마라. 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호랑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곶감이 얼마나 무서우면 아기가 울음을 그쳤을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그 집에 소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외양간에서 소를 훔치려고 들어왔다가 그만 호랑이를 소로 착각하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호랑이는 자기가 등에 탄 놈이 분명 곶감일 것이라 생각하고 죽으림을 다하여 달아났습니다. 얼마만큼 도망왔을 때 먼 동이 드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소도둑은 자기가 호랑이 등에 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침 커다란 고목나무 아래를 달릴 때 가지를 붙잡아 호랑이 등에서 벗어났습니다. 고목나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소도둑은 그 안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호랑이는 계속 달리다가 등에 있던 곶감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주오는 곰을 만났습니다. 왜 그렇게 도망가고 있어? 무서운 곶감이 내 등에 올라타 죽는 줄만 알았어. 곶감이라고? 아니야. 내 등에 탄 것은 사람이었어. 우리 그거 잡아서 먹읍시다. 호랑이는 어떻게 잡아먹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멍 뚫린 저 고목나무 속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그 위에서 방귀를 뿡 하고 낄 테니 사람이 나오면 그때 잡아먹자. 곰이 나무 위로 올라가 구멍 위에 걸터앉아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호주머니에서 노끈 하나를 찾아 곰의 다리에 올가매를 씌워 당겼습니다. 곰은 너무 아파서 고목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호랑이는 곰에게 말했습니다. 그것 봐. 곶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지? 호랑이는 슬금슬금 피해서 대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장날이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장에 곶감 값이 비싸네. 호랑이는 또 곶감 소리에 겁이 나 그대로 도망가 버렸답니다. 자린고비와 달랑곱재기. 옛날에 지독한 자린고비 영감이 살았어. 어찌나 구두쇠인지 생선 한 마리 사는 일이 없었지. 생선국이 먹고 싶으면 지나가는 생선 장수를 불러 생선을 고르는 척 하면서 생선 비린내를 손에 묻힌 뒤 그 손 씻은 물로 국을 끓여 먹었어. 하루는 자린고비 영감이 장독 뚜껑을 열었을 때야. 마침 쉬파리 한 마리가 장에 앉았다 날아갔어. 내 장을 훔쳐먹어? 그냥 둘 수 없지. 자린고비 영감은 달아나는 쉬파리를 뒤쫓았어. 쉬파리는 담장을 넘어 멀리 달아났지. 30리나 뒤쫓아 쉬파리를 잡은 자린고비는
이놈의 팔이야. 어서 내 장 내놓아라. 하며 쉬파리를 쪽쪽 빨아먹고는 놓아주었어. 자린고비 영감네 이웃 마을에는 달랑곱재기 영감이 살았어. 달랑곱재기 영감도 보통 구두쇠가 아니었지. 하루는 지독한 구두쇠 영감 둘이서 함께 나들이를 가게 됐어. 두 영감은 집신을 벗고 맨발로 길을 나섰지. 집신이 다를 게 걱정되었거든. 그때 맞은 쪽에서 걸어오는 사람과 마주쳤어. 두 영감은 체면을 차리느라 재빨리 집신을 신었어. 달랑곱재기 영감은 집신을 신고 가던 길을 계속 갔지. 그런데 자린고비 영감은 집신을 신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러고는 마주오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기다렸다가 집신을 벗었지. 왜 길을 가다 말고 한참을 서 있었나? 달랑곱재기 영감이 묻자 자린고비 영감은 대답했어. 몰라서 묻나? 잠깐이라도 집신을 신고 걸으면 신이 다를 게 아닌가? 몹시 더운 여름날이었어. 하루는 자린고비와 달랑곱재기 두 영감이 길에서 만났어. 두 영감의 손에는 똑같이 젖부채가 들려 있었어. 달랑곱재기 영감은 젖부채 한마디를 펼쳐 얼굴을 붙이고 있었지. 이렇게 쓰면 20년은 거뜬히 쓴다네. 자네도 나처럼 해보게. 달랑곱재기 영감이 자랑하듯 말했어. 그러자 자린고비 영감이 입을 열었어. 이런 씀씀이가 그렇게 해퍼서 어쩌려고. 나는 부채는 그냥 두고 얼굴을 돌려서 붙인다네. 자린고비는 젖부채를 펴든 채 얼굴을 이리저리 돌렸어. 부채 닳는 것이 아까워서 부채는 가만히 두고 도리질을 한 거지. 세상에, 자네한테 졌네. 달랑곱재기 영감은 자린고비 영감에게 두 손을 들고 말았단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 총각이 살았어. 총각은 날마다 방 안에 누워 뒹굴뒹굴 게으름을 피웠어. 열심히 일을 해도 살기 힘든 판에 저걸 어쩌누. 총각은 차츰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찮고 짜증스러웠어. 게으름뱅이 총각은 장롱 속에 있던 배 두 피를 몰래 꺼내 집을 나왔지. 고개 하나를 넘자 골짜기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 초가집 마당에서는 할아버지가 뭔가 만들고 있었어. 할아버지, 무얼 만들고 계세요? 소 머리탈을 만드는 중이라네. 일하기 싫은 사람이 이 탈을 쓰면 아주 좋은 수가 생기지. 총각은 할아버지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 제가 한번 써보면 안 될까요? 허허, 그러게나. 할아버지는 총각의 머리에 소 머리탈을 덥석 씌워주었지.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깔고 앉아있던 쇠 가죽을 총각의 등에 걸쳐 주었어.
총각은 눈 깜짝할 사이에 누런 황소로 변하고 말았어. 영락 없는 소로군. 자, 나를 따라 장에 가자꾸나. 할아버지는 소 곱비를 끌고 장터로 향했어. 다시 사람으로 되돌려주세요. 제발요. 총각은 끌려가며 목이 터져라 울었어. 하지만 그 소리는 음매 음매 우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지. 할아버지는 소가 된 총각을 농부에게 팔아넘겼어. 이 황소는 물을 먹으면 큰 탈이 나니 무밭에는 절대로 데려가지 마시오.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당부했어. 농부에게 팔려간 게으름뱅이 총각은 죽어라 일을 했어.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논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실어 날랐지. 농부는 소가 조금만 꾸물거려도 엉덩이를 마구 때렸어. 난 지금 벌을 받는 거야. 힘든 일은 부모님께 맡기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으니 다시 태어나면 꼭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때야 저 멀리 무밭이 보였지. 총각은 쏜살같이 달려가 물을 우적우적 씹어 삼켰어. 아니, 이놈의 소가? 놀란 농부가 무밭으로 달려왔는데 소는 온데간데 없고 한 총각이 서 있는 거야. 총각은 지금까지의 일을 농부에게 털어놓았지. 산신령님께서 자네의 게으른 버릇을 고치려 한 게야.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해. 나무꾼과 선녀.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 나무꾼은 나무를 장에 내다 팔아 하루하루를 살아갔지. 그러던 어느 날이야. 나무꾼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 나무 한 짐을 내놓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야. 뒤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 나무꾼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어요. 헐레벌떡 나타난 것은 커다란 사슴이었어. 어서 나무쯤 뒤로 숨으렴.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주었어. 곧 사냥꾼 하나가 숨이 턱에다 달려왔지. 여보시오, 방금 사슴 한 마리 못 보았소? 아, 사슴이라면 방금 저리로 갔어요. 나무꾼은 시침을 떼며 산 모퉁이를 가리켰어. 사냥꾼이 멀어지자 사슴이 나무찜 뒤에서 나와 말했어.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사슴은 나무꾼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했어. 소원이라고? 글쎄, 색시를 얻어 장가를 들면 좋겠지만. 나무꾼이 쑥스러운 듯 말했지. 그러자 사슴이 대답했어. 보름날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산골짜기 연못으로 목욕을 하러 내려올 거예요. 사슴은 나무꾼에게 목욕을 하고 있는 선녀의 날개 옷을 감추라고 일러주었어.
날개옷을 잃은 선녀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어서 나무꾼님의 아내가 될 거예요. 사슴이 덧붙여 말했어. 하지만 명심하세요.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날개옷을 절대로 돌려주어서는 안 돼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 그리고 선녀들이 내려올 보름날을 손꼽아 기다렸어. 마침내 보름날 밤 밝은 달이 둥그렇게 떠오르자 날개옷을 입은 선녀들이 하늘하늘 내려왔어. 나무꾼은 사슴이 시킨 대로 선녀가 벗어놓은 날개옷 한 벌을 몰래 감추었어. 목욕이 끝난 선녀들은 하나둘 날개옷을 찾아 입었어. 어머나, 내 날개옷이 없어졌어. 선녀 하나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어. 나무꾼은 혼자 남아 울고 있는 선녀를 집으로 데려왔지. 오갈 곳 없는 선녀는 나무꾼의 아내가 되기로 했어. 그래도 마음씨 착한 나무꾼을 신랑으로 맡게 된 걸 다행으로 여겼어. 언젠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선녀는 속으로 마음을 달랬어. 선녀와 나무꾼은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지냈어. 선녀가 아이 둘을 낳은 어느 날이야. 날개옷을 한 번만 입어봤으면. 선녀의 슬픈 얼굴을 본 나무꾼은 잠깐이야 괜찮겠지 생각하며 날개옷을 내주었지. 선녀는 날개옷을 걸쳐 입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아이를 품에 안고 하늘로 두둥실 날아올랐어. 나무꾼은 사슴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했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선녀들은 날개옷을 잃은 뒤로는 연못에 물을 길러 하늘나라에서 두레박을 내려보낸답니다. 며칠 지난 보름날 밤 연못에 두레박이 내려오자 나무꾼은 냉큼 올라탔어. 하늘로 올라간 나무꾼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별주부전. 멀고 먼 옛날이야. 바닷속 용왕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어. 별별 좋은 약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이야. 한 도사가 나타나 말했지.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도사의 말에 용왕의 귀가 번쩍 뜨였어. 부디 방법을 알려주시오. 용왕은 애걸복걸 부탁했어. 토끼의 간이 약이 될 것입니다. 토끼는 깊은 산속에 온갖 귀한 약초를 먹고 산답니다. 토끼의 간이면 용왕님의 병이 씻은 듯 나을 겁니다. 말을 마친 도사는 곧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어. 누가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느냐? 문어와 고래 그리고 자라가 나섰지. 용궁에 약방 일을 맡고 있는 자라의 벼슬 이름이 별주부였어. 별주부가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용왕님. 자라는 목을 길게 빼며 대답했어.
그런데 용왕님, 토끼는 어떻게 생겼지요? 자라의 물음에 용궁의 화가가 토끼를 그려주었어. 두 귀는 길고 앞다리 둘은 짧고 뒷다리 둘은 긴 짐승을 그려주었지. 제가 꼭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자라는 곳 무트로 향했어. 무트에 다다른 자라는 여러 날 산속을 헤맨 끝에 깡충깡충 뛰어오는 짐승을 만나게 되었어. 그대는 혹시 유명한 토 선생이 아니오? 자라가 점잖게 물었지. 맞소만, 못생긴 양반이 왜 나를 찾는 거요? 자라는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고 대답했어. 나는 아름다운 용궁에서 왔다오. 용궁은 산호와 진주로 꾸며진 멋진 곳인데 날마다 잔치라서 신나게 먹고 노는 게 일이지요. 그곳에 토 선생을 모셔가려고 왔습니다. 토끼는 자라의 말에 귀가 솔깃했지. 풀만 먹는 것도 지루하고 호랑이나 독수리를 피해 도망치는 일에도 지쳐 있었거든. 좋아요, 갑시다. 용왕님께서 그대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실 겁니다. 토끼는 자라의 등에 올라타고 용궁으로 향했어. 용궁에 닿자마자 토끼는 두 손이 꽁꽁 묶이고 말았어. 으아, 속았구나. 토끼는 황금 의자에 앉은 용왕 앞으로 끌려갔어. 나의 병에 내 간이 약이라는구나. 이런,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그랬습니까? 용왕의 말에 토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어. 제 간을 탐내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옹달샘 깊이 감춰두었답니다. 용왕은 자라에게 당장 토끼와 무트에 다녀오라고 일렀어. 토끼에게 온갖 보물을 선물하면서 말이야. 자라는 그 길로 토끼를 등에 태우고 무트로 향했지. 여기서 기다릴 테니 어서 간을 가지고 오렴. 토끼를 바다 기슭에 내려놓은 자라가 말했어. 어리석은 자라야, 간을 빼놓고 사는 짐승이 어디 있니? 토끼는 보물 자루를 둘러매고 깡충깡충 뛰어 사라졌대. 저승에 있는 곳간. 옛날 전라남도 영암에서 있었던 일이야. 마을 원님이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하늘나라에 갔어.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 원님은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이 너무도 원통했지. 제발 저를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염라대왕은 원님을 딱하게 여겨 저승사자에게 도로 이승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어. 바쁜 나를 헛고생시키다니. 저승사자는 화를 내며 쌀 300석을 내놓으면 이승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지. 지금 제겐 쌀 한 톨도 없는데 어쩌지요? 원님이 저승사자에게 방법을 물었어. 사람은 누구나 저승의 곳간 하나씩을 갖고 있다네. 저승사자가 대답했어. 곳간이요? 그래, 이승에서 덕을 쌓을 때마다
저승의 곳간이 차게 되어 있지. 원님은 저승사자를 쫓아 제 곳간에 가보았어. 아니, 고을의 원님이라는 자가 곳간에 집 한 단뿐이라니. 저승사자의 불호령에 놀란 원님은 무릎을 꿇고 빌었어. 방법이 있긴 하네. 같은 고을에 사는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서 쌀 300석을 빌리게. 덕진 아가씨의 곳간에는 쌀 가마니가 그득 쌓여 있었어. 이승에 가거든 덕진 아가씨를 찾아 꼭 빚을 갚아야 되네. 그렇게 해서 원님은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었지. 이승으로 돌아온 원님은 덕진 아가씨를 찾았어. 덕진 아가씨는 홀 어머니와 마을 어귀에서 주막을 하고 있었지. 원님은 초라한 선비 차림으로 주막을 찾아갔어. 차려온 음식을 먹고 난 원님은 값을 치르려 물었지. 6푼입니다. 왜 이리 싸게 받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받을 수는 없지요. 다음날 원님은 주막을 찾아가 돈 10량을 빌려달라고 했어. 덕진 아가씨는 선뜻 돈을 내주었지. 낯선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쩌려고 그러오? 원님은 물었어. 사정이 있어 꾸는 것을 어찌 모른 척합니까? 언제라도 빌리러 오시고 형편이 좋아지면 갚으세요. 덕진 아가씨는 선선히 대답했어. 이튿날 원님은 달구지에 쌀 300석을 싣고 주막을 찾았어.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가 밖으로 나와 원님을 맞이했지. 내게 빌린 쌀 300석을 갚으려고 왔다.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영문을 알 수 없었어. 내가 언제 쌀 300석을 빌렸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쌀 300석을 팔아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강에 다리를 놓기로 했어. 사람들이 불편 없이 건너 다닐 수 있도록 말이야.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다리라고 불렀다고 해. 벽시 한톨.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 부자 영감은 새 아들을 장가보내 며느리가 셋 있었어. 부자 영감은 새 며느리를 유심히 지켜보았어. 큰 며느리는 게으르고, 둘째 며느리는 덤벙대고, 셋째 며느리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부자 영감은 어느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물려주어야 좋을지 걱정이 컸어. 그때 그럴듯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지. 그래, 벽시 한 톨씩 주어 재주를 시험한 뒤 곳간 열쇠를 줄 사람을 골라야겠군. 부자 영감은 며느리들에게 벽시 한 톨씩을 주며 말했어.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받아두어라. 첫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을 던져버리고 말았지. 둘째 며느리는 받은 벽시를 한 입에 먹어버렸네. 마지막으로 셋째 며느리가 벽시를 받았어. 무슨 뜻으로 이걸 주셨을까?
셋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을 들여다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한참 궁리한 끝에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지. 이 벽시 한 톨로 재산을 불려보라는 뜻일 거야. 셋째 며느리는 마당 한쪽에 실을 매단 나뭇가지로 소쿠리를 받쳐 놓은 다음 벽시 한 톨을 놓아두었어. 잠시 뒤에 참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들었지. 셋째 며느리는 잽싸게 실을 당겨 참새를 잡았어. 장날이 되자 셋째 며느리가 참새를 병아리와 바꿔왔어. 병아리는 머지않아 암탉이 되었지. 어미닭이 된 암탉은 알을 낳아 병아리가 태어났어. 며느리가 이번에는 암탉을 장에 내다 팔아 토실토실 새끼 돼지를 사왔지. 새끼 돼지는 무럭무럭 자라 어미 돼지가 되었어. 어미 돼지는 해마다 새끼 돼지를 낳았어. 셋째 며느리는 새끼 돼지를 판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샀어. 어미가 된 소는 다시 송아지를 낳았고 말이야. 어느 날 부자 영감이 새 며느리를 차례로 불렀어. 내가 준 벽시 한 톨을 어떻게 했느냐? 땅에 버렸어요. 첫째 며느리가 대답했어. 저는 그냥 먹었는걸요? 둘째 며느리도 대답했지. 부자 영감은 두 며느리에게 실망이 컸어. 막내야, 너는 벽시 한 톨을 어떻게 했느냐? 부자 영감이 셋째 며느리에게도 물었어. 아버님, 벽시 한 톨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며느리를 따라간 곳에 너른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 셋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이 논밭이 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지. 우리 집 곳간 열쇠는 셋째 너에게 주마. 부자 영감은 기특한 셋째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주었단다. 그리고 셋째 며느리는 곳간을 잘 관리해서 집안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해. 혹부리 영감님.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할아버지가 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 볼에는 큰 혹이 달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할아버지를 혹부리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혹부리 할아버지는 커다란 혹이 불편했지만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려도 할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늘 즐겁게 살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혹부리 영감님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갑자기 우르릉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빗방울이 후두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은 어느새 굵은 빗줄기가 되어 내렸습니다. 혹부리 영감님은 비를 피해 이리저리 주위를 둘러보다 마침 텅 빈 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빈 집으로 뛰어가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고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부리 영감님은 무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흥얼흥얼대던 노래는 점점 큰 소리가 되었고 영감님은 덩실덩실 춤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갑자기 도깨비들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노랫소리가 참 좋아. 어떻게 부르는 거야? 도깨비들은 영감님에게 계속 노래를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영감님은 도깨비들이 겁이 났지만 계속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도깨비들은 노랫소리에 맞춰 빙글빙글 돌며 춤을 추었답니다. 영감님도 어느새 도깨비들과 친해져서 밤새도록 노래하고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날이 밝자 새벽닭이 꽃기어 울었답니다. 도깨비들이 돌아가면서 영감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노래를 잘해? 혹시 그 볼에 붙은 것은 뭐야? 그것이 노래 주머니인가? 하하, 노래는 목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노래 주머니가 아니고 혹이야. 에이, 할아버지, 그러지 말고 그 노래 주머니 우리한테 줘. 아니, 이건 혹이라니까. 주고 싶어도 붙어 있어서 떼어줄 수가 없어. 그럼 우리가 아프지 않게 떼어갈게. 그러자 도깨비들은 순식간에 영감님의 혹을 떼어냈습니다. 혹을 가져가면서 도깨비들은 영감님에게 고맙다고 도깨비 방망이를 하나 주고 사라졌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영감님의 혹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영감님은 성가시던 혹도 떼고 도깨비 방망이도 얻어 금상첨화였습니다. 도깨비가 준 방망이는 마술 방망이였기 때문입니다. 영감님은 도깨비 방망이로 마술을 부려 금은보화를 얻어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옆마을의 혹부리 할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착한 혹부리 영감은 도깨비를 만났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답니다. 이야기를 들은 옆마을 할아버지는 자기도 혹을 떼고 도깨비 방망이도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빈집으로 가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도깨비들이 나왔습니다. 도깨비들은 혹부리 할아버지에게 계속 노래를 불러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노래가 나오는지 물었답니다. 옆마을 혹부리 할아버지는 이 노래는 혹에서 나오는 것이란다. 도깨비들은 혹부리 할아버지의 얼굴을 많이 쳐다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로 노래가 이 혹에서 나와? 그럼 당연하지. 거짓말. 누가 또 속을 줄 알고? 지난번에도 혹에서 노래가 나오는 줄 알고 혹을 떼어갔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났어. 정말 혹에서 노래가 나온다면 이 혹도 가져가. 도깨비들은 지난번에 떼어갔던 혹을 할아버지 얼굴에 하나 더 붙여주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마음씨 나쁜 옆마을 혹부리 할아버지는 혹을 때려다가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집으로 돌아오고 말았답니다. 젊어지는 샘물. 옛날, 아주 옛날, 산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습니다. 노 부부는 가난했지만 늘 남을 도와가며 아주 착하고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금슬 좋은 노 부부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깊은 산속으로 나무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맑고 고운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파랑새 한 마리가 할아버지 앞에서 낮게 날고 있었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새로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그런데 바로 앞에서 뱀 한 마리가 새를 잡아먹으려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막대기로 쳐서 뱀을 쫓았습니다. 뱀은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새가 어디 갔는지 보고 싶어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새는 어디론지 날아가 버렸고 그 자리에는 작은 샘이 하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가려다 목이 말랐습니다. 할아버지는 작은 샘으로 가서 두 손으로 샘물을 넣어서 마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물을 마시자마자 갑자기 잠이 쏟아지기 시작해서 그 자리에서 쿨쿨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깨어나 보니 날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아주 가벼웠답니다. 한편 할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자 집에서 기다리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찾으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웬 젊은이가 산 비탈을 터벅터벅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젊은이의 모습이 할아버지 젊었을 때와 너무도 똑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젊은이는 할머니에게 여보, 할멈, 나요. 왜 여기까지 나왔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도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거울 속에는 30년쯤 젊어 보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를 데리고 자신이 마셨던 샘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할머니도 그 샘물을 떠 마시게 했습니다. 할머니도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신 후 30년이나 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노부부가 젊어졌다는 소문이 곧 동네방네 퍼졌습니다. 한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그 소문을 듣고 할아버지를 찾아와 샘이 있는 곳을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세히 그 샘물이 있는 곳을 말해 주었습니다.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그 샘물을 찾아가서 계속 그 샘물을 마셨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밤중이 되어도 욕심쟁이 할아버지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산으로 간 욕심쟁이 할아버지가 궁금해서 샘이 있는 곳을 가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어린 갓난아이만 응애응애 울고 있었답니다. 젊어진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는 그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소원이었던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옛날에 백성을 무척 사랑하는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혼자서 거울을 보다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니, 내 귀가 왜 이러지? 당나귀 귀 같구나. 임금님은 신하를 불렀습니다. 어서 이 귀를 감추어서 아무도 모르게 하여라.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소문을 내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신하는 임금님이 시키는 대로 비밀을 지켰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 같다는 말을 하고 싶어도 꾹 참고 또 참았습니다. 평생토록 임금님의 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신하는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 그 자리에 눕고 말았답니다. 속 시원하게 말을 좀 했으면. 신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숲 속에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신하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렇게 몇 번 소리를 지르고 나니 신하는 속이 후련했습니다. 앓던 병도 다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로는 바람이 불기만 하면 대나무 숲에서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안 가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늘면서 소문은 삽시간에 나라 안에 널리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웅성웅성거리고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마침내 소문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임금님은 화가 나서 대나무를 모두 베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바람이 불면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임금님 귀는 길기도 하다. 임금님은 너무 괴로워서 그만 병이 나 끙끙 앓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의원도 좋은 약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 소문을 들은 농부 한 사람이 와서 임금님께 말했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같이 큰 것은 결코 흉이 아닙니다. 크고 멋진 귀는 자랑스러운 것이니 귀를 감추지 마십시오. 임금님께서는 백성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귀가 그렇게 커진 것입니다. 귀가 커야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모두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오, 듣고 보니 과연 내 말이 그럴듯하구나. 농부의 이야기를 들은 임금님은 너무 기뻐서 껄껄 웃었습니다. 병도 씻은 듯이 싹 나았습니다. 임금님은 농부에게 큰 상을 내리고 그동안 감추었던 귀를 내놓고 다녔습니다. 그 뒤부터 임금님은 백성들의 말을 더욱 귀담아 들으며 나라를 잘 다스리는 훌륭한 임금님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행복하게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와 곶감. 옛날에 산에 살던 호랑이 한 마리가 배가 고파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호랑이는 어느 집 외양간에 소를 잡아 먹으려고 들어왔습니다. 이때 집 안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응애응애 크게 들렸습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뚝뚝 그쳐 울면 귀신 나온다 하면서 아기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더 울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엄마가 여기 곶감 있다. 곶감 줄게 아가야. 울지 마라. 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호랑이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곶감이 얼마나 무서우면 아기가 울음을 그쳤을까? 세상에서 내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았더니 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단 말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그 집에 소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외양간에서 소를 훔치려고 들어왔다가 그만 호랑이를 소로 착각하고 호랑이 등에 올라타 버렸습니다. 깜짝 놀란 호랑이는 자기가 등에 탄 놈이 분명 곶감일 것이라 생각하고 죽으림을 다하여 달아났습니다. 얼마만큼 도망왔을 때 먼 동이 드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소도둑은 자기가 호랑이 등에 탄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마침 커다란 고목나무 아래를 달릴 때 가지를 붙잡아 호랑이 등에서 벗어났습니다. 고목나무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었기 때문에 소도둑은 그 안으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호랑이는 계속 달리다가 등에 있던 곶감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주오는 곰을 만났습니다. 왜 그렇게 도망가고 있어? 무서운 곶감이 내 등에 올라타 죽는 줄만 알았어. 곶감이라고? 아니야. 내 등에 탄 것은 사람이었어. 우리 그거 잡아서 먹읍시다. 호랑이는 어떻게 잡아먹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구멍 뚫린 저 고목나무 속으로 들어갔는데 내가 그 위에서 방귀를 뿡 하고 낄 테니 사람이 나오면 그때 잡아먹자. 곰이 나무 위로 올라가
구멍 위에 걸터 앉아 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러나 도둑은 호주머니에서 노끈 하나를 찾아 곰의 다리에 올가매를 씌워 당겼습니다. 곰은 너무 아파서 고목나무에서 떨어졌습니다. 호랑이는 곰에게 말했습니다. 그것 봐. 곶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지? 호랑이는 슬금슬금 피해서 대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침 장날이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장에 곶감 값이 비싸네. 호랑이는 또 곶감 소리에 겁이 나 그대로 도망가 버렸답니다. 자린고비와 달랑곱재기. 옛날에 지독한 자린고비 영감이 살았어. 어찌나 구두쇠인지 생선 한 마리 사는 일이 없었지. 생선국이 먹고 싶으면 지나가는 생선 장수를 불러 생선을 고르는 척 하면서 생선 비린내를 손에 묻힌 뒤 그 손 씻은 물로 국을 끓여 먹었어. 하루는 자린고비 영감이 장독 뚜껑을 열었을 때야. 마침 쉬파리 한 마리가 장에 앉았다 날아갔어. 내 장을 훔쳐먹어? 그냥 둘 수 없지. 자린고비 영감은 달아나는 쉬파리를 뒤쫓았어. 쉬파리는 담장을 넘어 멀리 달아났지. 30리나 뒤쫓아 쉬파리를 잡은 자린고비는 이놈의 파리야, 어서 내 장 내놓아라 하며 쉬파리를 쪽쪽 빨아먹고는 놓아주었어. 자린고비 영감네 이웃 마을에는 달랑곱재기 영감이 살았어. 달랑곱재기 영감도 보통 구두쇠가 아니었지. 하루는 지독한 구두쇠 영감 둘이서 함께 나들이를 가게 됐어. 두 영감은 집신을 벗고 맨발로 길을 나섰지. 집신이 다를 게 걱정되었거든. 그때 맞은 쪽에서 걸어오는 사람과 마주쳤어. 두 영감은 체면을 차리느라 재빨리 집신을 신었어. 달랑곱재기 영감은 집신을 신고 가던 길을 계속 갔지. 그런데 자린고비 영감은 집신을 신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거야. 그러고는 마주오는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기다렸다가 집신을 벗었지. 왜 길을 가다 말고 한참을 서 있었나? 달랑곱재기 영감이 묻자 자린고비 영감은 대답했어. 몰라서 묻나? 잠깐이라도 집신을 신고 걸으면 신이 다를 게 아닌가? 몹시 더운 여름날이었어. 하루는 자린고비와 달랑곱재기 두 영감이 길에서 만났어. 두 영감의 손에는 똑같이 젖부채가 들려 있었어. 달랑곱재기 영감은 젖부채 한마디를 펼쳐 얼굴을 붙이고 있었지. 이렇게 쓰면 20년은 거뜬히 쓴다네. 자네도 나처럼 해보게. 달랑곱재기 영감이 자랑하듯 말했어. 그러자 자린고비 영감이 입을 열었어. 이런, 씀씀이가 그렇게 해퍼서 어쩌려고. 나는 부채는 그냥 두고
얼굴을 돌려서 붙인다네. 자린고비는 젖부채를 펴든 채 얼굴을 이리저리 돌렸어. 부채 닳는 것이 아까워서 부채는 가만히 두고 도리질을 한 거지. 세상에, 자네한테 졌네. 달랑곱재기 영감은 자린고비 영감에게 두 손을 들고 말았단다.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 총각이 살았어. 총각은 날마다 방 안에 누워 뒹굴뒹굴 게으름을 피웠어. 열심히 일을 해도 살기 힘든 판에 저걸 어쩌누. 총각은 차츰 부모님의 잔소리가 귀찮고 짜증스러웠어. 게으름뱅이 총각은 장롱 속에 있던 배 두 피를 몰래 꺼내 집을 나왔지. 고개 하나를 넘자 골짜기에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 초가집 마당에서는 할아버지가 뭔가 만들고 있었어. 할아버지, 무얼 만들고 계세요? 소 머리탈을 만드는 중이라네. 일하기 싫은 사람이 이 탈을 쓰면 아주 좋은 수가 생기지. 총각은 할아버지의 말에 귀가 솔깃했어. 제가 한번 써보면 안 될까요? 허허, 그러게나. 할아버지는 총각의 머리에 소 머리탈을 덥석 씌워주었지.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깔고 앉아있던 쇠 가죽을 총각의 등에 걸쳐주었어. 총각은 눈 깜짝할 사이에 누런 황소로 변하고 말았어. 영락없는 소로군. 자, 나를 따라 장에 가자꾸나. 할아버지는 소 곱비를 끌고 장터로 향했어. 다시 사람으로 되돌려주세요. 제발요. 총각은 끌려가며 목이 터져라 울었어. 하지만 그 소리는 음매 음매 우는 소리로 들릴 뿐이었지. 할아버지는 소가 된 총각을 농부에게 팔아넘겼어. 이 황소는 물을 먹으면 큰 탈이 나니 무밭에는 절대로 데려가지 마시오. 할아버지는 농부에게 당부했어. 농부에게 팔려간 게으름뱅이 총각은 죽어라 일을 했어.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논밭을 갈고 무거운 짐을 실어 날랐지. 농부는 소가 조금만 꾸물거려도 엉덩이를 마구 때렸어. 난 지금 벌을 받는 거야. 힘든 일은 부모님께 맡기고 빈둥빈둥 놀기만 했으니 다시 태어나면 꼭 부모님께 효도해야지. 그때야 저 멀리 무밭이 보였지. 총각은 쏜살같이 달려가 물을 우적우적 씹어 삼켰어. 아니, 이놈의 소가? 놀란 농부가 무밭으로 달려왔는데 소는 온데간데 없고 한 총각이 서 있는 거야. 총각은 지금까지의 일을 농부에게 털어놓았지. 산신령님께서 자네의 게으른 버릇을 고치려 한 게야. 집으로 돌아온 총각은 부지런한 농부가 되어 부모님과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고 해. 나무꾼과 선녀.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가난한 나무꾼이 살았어.
나무꾼은 나무를 장에 내다 팔아 하루하루를 살아갔지. 그러던 어느 날이야. 나무꾼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지게를 지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 나무 한 짐을 내놓고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을 때야. 뒤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 나무꾼은 놀라 뒤를 돌아보았지.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사냥꾼에게 쫓기고 있어요. 헐레벌떡 나타난 것은 커다란 사슴이었어. 어서 나무쯤 뒤로 숨으렴. 나무꾼은 사슴을 숨겨주었어. 곧 사냥꾼 하나가 숨이 턱에다 달려왔지. 여보시오, 방금 사슴 한 마리 못 보았소. 아, 사슴이라면 방금 저리로 갔어요. 나무꾼은 시침을 떼며 산 모퉁이를 가리켰어. 사냥꾼이 멀어지자 사슴이 나무찜 뒤에서 나와 말했어.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사슴은 나무꾼에게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했어. 소원이라고? 글쎄, 색시를 얻어 장가를 들면 좋겠지만. 나무꾼이 쑥스러운 듯 말했지. 그러자 사슴이 대답했어. 보름날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산골짜기 연못으로 목욕을 하러 내려올 거예요. 사슴은 나무꾼에게 목욕을 하고 있는 선녀의 날개옷을 감추라고 일러주었어. 날개옷을 잃은 선녀는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없어서 나무꾼님의 아내가 될 거예요. 사슴이 덧붙여 말했어. 하지만 명심하세요. 아이 셋을 낳기 전까지는 날개옷을 절대로 돌려주어서는 안 돼요. 나무꾼은 사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 그리고 선녀들이 내려올 보름날을 손꼽아 기다렸어. 마침내 보름날 밤 밝은 달이 둥그렇게 떠오르자 날개옷을 입은 선녀들이 하늘하늘 내려왔어. 나무꾼은 사슴이 시킨 대로 선녀가 벗어놓은 날개옷 한 벌을 몰래 감추었어. 목욕이 끝난 선녀들은 하나둘 날개옷을 찾아 입었어. 어머나, 내 날개옷이 없어졌어. 선녀 하나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어. 나무꾼은 혼자 남아 울고 있는 선녀를 집으로 데려왔지. 오갈 곳 없는 선녀는 나무꾼의 아내가 되기로 했어. 그래도 마음씨 착한 나무꾼을 신랑으로 맡게 된 걸 다행으로 여겼어. 언젠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야. 선녀는 속으로 마음을 달랬어. 선녀와 나무꾼은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지냈어. 선녀가 아이 둘을 낳은 어느 날이야. 날개옷을 한 번만 입어봤으면. 선녀의 슬픈 얼굴을 본 나무꾼은 잠깐이야 괜찮겠지 생각하며 날개옷을 내주었지. 선녀는 날개옷을 걸쳐 입더니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아이를 품에 안고 하늘로 두둥실 날아올랐어. 나무꾼은 사슴을 찾아가 사정 이야기를 했어.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선녀들은 날개옷을 잃은 뒤로는 연못에 물을 길러 하늘나라에서 두레박을 내려보낸답니다. 며칠 지난 보름날 밤 연못에 두레박이 내려오자 나무꾼은 냉큼 올라탔어. 하늘로 올라간 나무꾼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았단다. 별주부전. 멀고 먼 옛날이야. 바닷속 용왕이 병을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어. 별별 좋은 약을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던 어느 날이야. 한 도사가 나타나 말했지.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도사의 말에 용왕의 귀가 번쩍 뜨였어. 부디 방법을 알려주시오. 용왕은 애걸복걸 부탁했어. 토끼의 간이 약이 될 것입니다. 토끼는 깊은 산속에 온갖 귀한 약초를 먹고 산답니다. 토끼의 간이면 용왕님의 병이 씻은 듯 나을 겁니다. 말을 마친 도사는 곧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졌어. 누가 토끼의 간을 구해오겠느냐? 문어와 고래 그리고 자라가 나섰지. 용궁에 약방 일을 맡고 있는 자라의 벼슬 이름이 별주부였어. 별주부가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 알겠습니다, 용왕님. 자라는 목을 길게 빼며 대답했어. 그런데 용왕님, 토끼는 어떻게 생겼지요? 자라의 물음에 용궁의 화가가 토끼를 그려주었어. 두 귀는 길고 앞다리 둘은 짧고 뒷다리 둘은 긴 짐승을 그려주었지. 제가 꼭 토끼를 잡아오겠습니다. 자라는 곳 무트로 향했어. 무트에 다다른 자라는 여러 날 산속을 헤맨 끝에 깡충깡충 뛰어오는 짐승을 만나게 되었어. 그대는 혹시 유명한 토 선생이 아니오? 자라가 점잖게 물었지. 맞소만, 못생긴 양반이 왜 나를 찾는 거요? 자라는 기분이 나빴지만 꾹 참고 대답했어. 나는 아름다운 용궁에서 왔다오. 용궁은 산호와 진주로 꾸며진 멋진 곳인데 날마다 잔치라서 신나게 먹고 노는 게 일이지요. 그곳에 토 선생을 모셔가려고 왔습니다. 토끼는 자라의 말에 귀가 솔깃했지. 풀만 먹는 것도 지루하고 호랑이나 독수리를 피해 도망치는 일에도 지쳐 있었거든. 좋아요, 갑시다. 용왕님께서 그대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실 겁니다. 토끼는 자라의 등에 올라타고 용궁으로 향했어. 용궁에 닿자마자 토끼는 두 손이 꽁꽁 묶이고 말았어. 으아, 속았구나. 토끼는 황금 의자에 앉은 용왕 앞으로 끌려갔어. 나의 병에 내 간이 약이라는구나. 이런, 미리 말씀을 해주시지 그랬습니까? 용왕의 말에 토끼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대답했어. 제 간을 탐내는 이들이 너무 많아서
옹달샘 깊이 감춰두었답니다. 용왕은 자라에게 당장 토끼와 모태 다녀오라고 일렀어. 토끼에게 온갖 보물을 선물하면서 말이야. 자라는 그 길로 토끼를 등에 태우고 무트로 향했지. 여기서 기다릴 테니 어서 간을 가지고 오렴. 토끼를 바다 기슭에 내려놓은 자라가 말했어. 어리석은 자라야, 간을 빼놓고 사는 짐승이 어디 있니? 토끼는 보물 자루를 둘러매고 깡충깡충 뛰어 사라졌대. 저승에 있는 곶간. 옛날 전라남도 영암에서 있었던 일이야. 마을 원님이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하늘나라에 갔어. 염라대왕 앞에 끌려간 원님은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이 너무도 원통했지. 제발 저를 이승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염라대왕은 원님을 딱하게 여겨 저승사자에게 도로 이승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어. 바쁜 나를 헛고생시키다니. 저승사자는 화를 내며 쌀 300석을 내놓으면 이승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지. 지금 제겐 쌀 한 톨도 없는데 어쩌지요? 원님이 저승사자에게 방법을 물었어. 사람은 누구나 저승의 곶간 하나씩을 갖고 있다네. 저승사자가 대답했어. 곶간이요? 그래, 이승에서 덕을 쌓을 때마다 저승의 곶간이 차게 되어 있지. 원님은 저승사자를 쫓아 제 곶간에 가보았어. 아니, 고래 원님이라는 자가 곶간에 집 한 단뿐이라니. 저승사자의 불호령에 놀란 원님은 무릎을 꿇고 빌었어. 방법이 있긴 하네. 같은 고을에 사는 덕진 아가씨의 곶간에서 쌀 300석을 빌리게. 덕진 아가씨의 곶간에는 쌀 가마니가 그득 쌓여 있었어. 이승에 가거든 덕진 아가씨를 찾아 꼭 빚을 갚아야 되네. 그렇게 해서 원님은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었지. 이승으로 돌아온 원님은 덕진 아가씨를 찾았어. 덕진 아가씨는 홀 어머니와 마을 어귀에서 주막을 하고 있었지. 원님은 초라한 선비 차림으로 주막을 찾아갔어. 차려온 음식을 먹고 난 원님은 값을 치르려 물었지. 6푼입니다. 왜 이리 싸게 받소?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받을 수는 없지요. 다음날 원님은 주막을 찾아가 돈 10량을 빌려달라고 했어. 덕진 아가씨는 선뜻 돈을 내주었지. 낯선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어쩌려고 그러오? 원님은 물었어. 사정이 있어 꾸는 것을 어찌 모른 척합니까? 언제라도 빌리러 오시고 형편이 좋아지면 갚으세요. 덕진 아가씨는 선선히 대답했어. 이튿날 원님은 달구지에 쌀 300석을 싣고 주막을 찾았어.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가 밖으로 나와 원님을 맞이했지. 내게 빌린 쌀 300석을 갚으려고 왔다.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영문을 알 수 없었어. 내가 언제 쌀 300석을 빌렸는지는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덕진 아가씨와 어머니는 쌀 300석을 팔아 마을 앞을 가로지르는 강에 다리를 놓기로 했어. 사람들이 불편 없이 건너 다닐 수 있도록 말이야.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다리라고 불렀다고 해. 벽시 한톨.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 부자 영감은 새 아들을 장가보내 며느리가 셋 있었어. 부자 영감은 새 며느리를 유심히 지켜보았어. 큰 며느리는 게으르고, 둘째 며느리는 덤벙대고, 셋째 며느리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부자 영감은 어느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물려주어야 좋을지 걱정이 컸어. 그때 그럴듯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지. 그래, 겹시 한 톨씩 주어 재주를 시험한 뒤 곳간 열쇠를 줄 사람을 골라야겠군. 부자 영감은 며느리들에게 벽시 한 톨씩을 주며 말했어. 아주 귀한 것이니 잘 받아두어라. 첫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을 던져버리고 말았지. 둘째 며느리는 받은 벽시를 한 입에 먹어버렸네. 마지막으로 셋째 며느리가 벽시를 받았어. 무슨 뜻으로 이걸 주셨을까? 셋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을 들여다보며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 한참 궁리한 끝에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지. 이 벽시 한 톨로 재산을 불려보라는 뜻일 거야. 셋째 며느리는 마당 한쪽에 실을 매단 나뭇가지로 소쿠리를 받쳐 놓은 다음 벽시 한 톨을 놓아두었어. 잠시 뒤에 참새 한 마리가 포르르 날아들었지. 셋째 며느리는 잽싸게 실을 당겨 참새를 잡았어. 장날이 되자 셋째 며느리가 참새를 병아리와 바꿔왔어. 병아리는 머지않아 암탉이 되었지. 어미닭이 된 암탉은 알을 낳아 병아리가 태어났어. 며느리가 이번에는 암탉을 장에 내다 팔아 토실토실 새끼 돼지를 사왔지. 새끼 돼지는 무럭무럭 자라 어미 돼지가 되었어. 어미 돼지는 해마다 새끼 돼지를 낳았어. 셋째 며느리는 새끼 돼지를 판 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샀어. 어미가 된 소는 다시 송아지를 낳았고 말이야. 어느 날 부자 영감이 새 며느리를 차례로 불렀어. 내가 준 벽시 한 톨을 어떻게 했느냐? 땅에 버렸어요. 첫째 며느리가 대답했어. 저는 그냥 먹었는걸요? 둘째 며느리도 대답했지. 부자 영감은 두 며느리에게 실망이 컸어. 막내야, 너는 벽시 한 톨을 어떻게 했느냐? 부자 영감이 셋째 며느리에게도 물었어. 아버님, 벽시 한 톨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셋째 며느리를 따라간 곳에 너른 논밭이 펼쳐져 있었어. 셋째 며느리는
벽시 한 톨이 논밭이 된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지. 우리 집 곳간 열쇠는 셋째 너에게 주마. 부자 영감은 기특한 셋째 며느리에게 곳간 열쇠를 주었단다. 그리고 셋째 며느리는 곳간을 잘 관리해서 집안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해.